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며 두 아이 키우고 있는 4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 생활에 다른 여유라고는 없이 할 일이 넘쳐나서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동안 친구 한번 마음 놓고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친정이나 시댁 역시 살뜰히 챙길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속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나 당황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항상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며 저와 제 동생을 지켜주셨던 분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저희 엄마 때문에 속 썩일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엄마의 일탈은 놀라움을 넘어 제게 배신감까지 안겨줄 정도였어요. 엄마, 아니지? 설마 내가 잘못 본 거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정말. 엄마는 사람 아니냐? 이게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사죄해야 할 일이야?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살면서 이 일만큼 저를 경악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조차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인터넷을 뒤지다 알게 된 이 채널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마음속을 억누르고 억누르다 못해 터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을 오랜 시간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가 아직 초등학생일 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결혼하면서 다니시던 직장도 정리하시고 저희 남매 낳아 기르는데 전력을 다하셨기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가장의 공백을 메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셨을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엄마는 곧장 생활전선으로 뛰어드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 그리 많지도 않은 상황에 아직 한참을 더 키워야 할 자식이 둘이나 딸려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엄마는 곧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살림에 이골이 난 베테랑 주부라고 해도 일반 가정 꾸리는 것과 식당 일은 차원이 달랐겠죠. 매일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시는 엄마 손은 온통 물집과 주부 습진으로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착한 딸, 또 안 자고 엄마 기다렸어? 내가 엄마 손발 주물러 주기로 했잖아. 괜찮대도 그러네. 못생긴 엄마 손 주무르겠다고 우리 딸 고운 손 다 붓겠어. 안 못생겼어. 속상한 마음에 소리를 빽 지르긴 했지만 고왔던 엄마의 손은 날이 갈수록 퉁퉁 붓고 투박해져만 갔습니다. 그게 꼭 엄마의 힘든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엄마 손에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드리고 고사리 손으로 요령없는 마사지도 조물조물 해드렸지만 솔직히 그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엄마는 제 엄마 손을 붙들고 이리저리 씨름하는 딸내미를 말없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곤 했어요. 제 엄마랑 누나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동생도 옆에 붙어서 꾹꾹 엄마 손을 눌렀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 새끼들한테 벌써 이렇게 효도를 다 받을까. 엄마가 너희들 보는 낙으로 산다. 엄마 딴에는 애를 쓰는 자식 새끼들 예쁘다고 해주시는 칭찬이었지만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복이 많긴 무슨 복이 많아요. 젊어서 남편 잃고 과부소리 듣는 것도 천추의 한이 될 판에 가진 것 하나 없어 하루하루 당신 몸 갈아가며 새끼들 키워내는 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저는 엄마 덕에 대학까지 잘 배워서 남편하고 둘이 벌어 새끼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여자 혼자 힘으로 해낸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거기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던져진 거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아이 낳고 경력 단절된 여자들 재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저 클 때야 더 했겠죠.
엄마 손이 상하고 주무시면서도 온몸이 쑤셔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하시는 걸 듣고 있자면 그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아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 일찍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작은 가슴속이 뒤죽박죽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엄마 손에 집착한 것 또한 아마 그 때문일 거예요. 저희 앞에서는 차마 티를 내지 못하셨습니다만 아버지 떠나시고 한참이 지나서도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하신 건 역시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유난히 밖에서 더 고단한 일이 있거나 힘에 부치는 일이 있었던 날에는 저희 다 재워놓고 불도 켜지 않는 교실에서 안주 하나 없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키는 엄마 뒷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 엄마 양 어깨는 평소보다도 더 축 처져 있었어요. 그게 엄마를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내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엄마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거실에 작게 맴돌았죠. 지수 아빠, 지수 아빠. 저도 나이를 먹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이나 아이 문제로 자기감을 느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읽은 것도 있고 남편과 둘이서 함께 헤쳐나가면서도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끔은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가 혼자서 지금의 나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아찔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벅찬 삶의 무게를 오롯이 홀로 짊어지고 이제는 빈자리가 되어버린 옆자리의 허전함에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울던 젊은 날의 엄마 모습이 떠오릅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울어서 마음의 응어리를 잠시나마 풀어내셨더라면 조금은 후련하셨을까요? 어린 자식 새끼들이 혹시나 당신 울음소리에 깰까 싶어 애써 울음을 삼키던 엄마 등을 토닥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힘든 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정 환경이 이렇다 보니 저나 제 동생이나 어떻게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찍 철이 든 편이에요. 저도 저지만 동생은 저보다도 더 어렸었는데 얼마나 엄마 손길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일 나가시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누나 말 얌전히 잘 들으며 공부 열심히 하는 동생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보는 저희 남매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들끼리 얼른 커서 제 몫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직은 조그만 자식들이 애처롭기도 하셨겠죠. 집안 형편이 조금씩 피기 시작한 것은 식당 일을 그만두신 엄마가 새로이 보험 영업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강골은 아니셨던 엄마셨기에 몇 년 동안 식당 일을 하신 것 자체도 무리가 많이 되셨을 터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겠죠.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티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엄마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보험 영업 일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원래부터 사교적인 성격이신 건 아니었는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지 보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영업에 열을 올리셨습니다. 그 또한 무던히도 노력하신 끝에 얻어낸 성과셨겠죠. 엄마가 너만 하던 때는 하도 수줍음이 많아서 친구 사귀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오죽하면 새학년 올라가면 새로 친구 사귀어야 하니까 학교 가기 싫을 정도였어. 그런 성격도 변하긴 하더라.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더 다가가서 일 따내면 그걸로 내 새끼들 입에 뭐라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못할 일이 없더라. 지금 생각하면 나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었나 싶어서 신기할 지경이라니까. 저랑 제 동생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분 좋게 취하신 엄마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엄마의 노고야 저희 남매 모두 잘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나 본인 입으로 직접 저런 말씀을 해주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후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는 저랑 제 동생은 마음이 너무 아려서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어요.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자식들 다 장성했으니 더 이상 그런 고생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마 남편과 처음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 성장 배경과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도 저처럼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아빠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남편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홀로 아들을 키우셨다는 겁니다. 나 하나 낳고 어머니가 내도록 아프셨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항상 아파서 누워 계셨던 것만 생각나서 사실 엄마랑은 별로 추억이 없어. 일하시면서도 아버지가 나까지 돌봐주시느라 항상 고생하셨지. 시어머니께서는 8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말이 8년이지 그게 보통 긴 세월인가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혼자서 돈 벌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배우자의 간병까지 하셨던 시아버지셨습니다.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데 부부 간에 그러기에 더욱 어려운 일이었겠죠.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남편이 아내 간병하는 건 그리 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받아들이신 시아버지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나도 어른이 되고 자식 낳아 키워보니까 그때 아버지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싶어. 부부 둘이서 힘든 일 함께 헤쳐나가며 같이 자식 키워도 쉽지 않은 게 삶인데 그 짐을 죄다 홀로 짊어지셨으니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죄스럽기도 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이 딱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과는 공감대가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엄마가 그렇듯 남편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무거운 존재일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니셨지만 항상 다정하셨어요. 시집오고 첫 시어머니 제사가 있던 날 부랴부랴 퇴근하고 시댁에 갔더니 이미 혼자서 제사상 준비를 다 맞춰놓으셔서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사람 챙기는 일인데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새아기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야 늘 하던 일 한 건데 뭐. 무심한 듯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로도 제게 며느리로서 어떠한 의무를 강요하시거나 시댁 살림 일체에 단 한 번도 손대도록 두신 적이 없던 시아버지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인지 남편도 결혼 전부터 살림이나 요리가 아주 수준급이었어요. 저도 엄마 일하러 나가시고 안 계시는 동안 동생이랑 같이 이것저것 해먹으며 집도 나름대로 치운다고 치우며 살았는데 남편 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살림 축에도 못 듭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손맛이 아주 좋으신 편이시니 이건 남편이 본인 아버지 보고 배운 게 맞겠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살림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가. 나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이야. 여자고 남자고를 떠나서 사람이 성인이 됐으면 자기 밥 정도는 당연히 알아서 차려 먹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결혼했다고 연애할 때보다 뭘 더 하겠다느니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본인 아버지 닮아 다정한 말을 참 무심하게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희 남매 키우면서 하도 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사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저였거든요. 아마 남편의 저런 다정한 성정이 아니었다면 애를 둘이나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저처럼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에 다소 걱정을 하시던 저희 엄마도 남편이 저한테 하는 걸 보고는 그만 정을 듬뿍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새 남자들은 우리 딸랑은 다르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서방 같은 남자가 다 있구나 싶다. 우리 딸이 엄마 닮아 남자 보는 눈이 있네. 흐뭇하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니 괜히 쑥스러워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남자 보는 눈은 무슨, 지금껏 우리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그거야 너희 아빠가 일찍 아파서 그랬던 거지. 너희 아빠도 타고난 성정은 다정한 사람이었어. 너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너희 아기 때도 얼마나 물고 빨고 예뻐한 줄 알아? 나한테도 참 잘했고. 사람 병드는 걸 무슨 수로 미리 알았겠어.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지수야. 뜻밖의 훅 들어오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에 그만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말았습니다. 애써 눈물을 꾹꾹 눌러 참으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빠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면 표본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엄마 결혼하기 전에 만난 남자친구들은 다 정했어? 남자친구들은 무슨... 내 팔자에 남자가 그리 많겠어? 그래도 참 좋았던 사람 하나는 있었지. 농담처럼 꺼낸 말인데 정말 누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인지 잠시 젊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마 눈이 아련해졌습니다.
기껏해야 아빠 하나 만나고 시집 와서 내도록 고생한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엄마한테도 훗날 추억할 만한 상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엄마도 여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근사한 분이셨길래 우리 지은승 여사를 이렇게 추억에 짓게 만들어? 응? 얘기 좀 더 해봐, 엄마.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다 했다. 딸내미 시집 갈 때가 되니까 괜히 나까지 기분이 말랑말랑해져서는. 다 늙어서 정말 주책이다. 그냥 못 들은 셈 쳐.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 말 좀 더 해보라니까? 그렇게 한참 투닥거려도 더 말씀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라니 아빠가 엄마의 첫사랑이 아니었다는 것도 속으로 좀 놀라웠고 엄마한테도 감춰진 옛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간지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저도 시아버지께 이미 인사를 드린 바가 있었고 남편 역시 연애할 적부터 저희 엄마한테 참 살갑게 잘했어요. 두 분 모두 저희를 예쁘게 봐주신 덕분에 아직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주고받기도 전부터 양쪽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어른들 반대 같은 건 걱정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허락이야 진작에 하셨던 거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만 당연히 의례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말이 거창해서 상견례지 남편 쪽이나 저나 식구가 참 단촐했습니다. 저희 집이야 어른이라고는 엄마 한 분에 형제도 남동생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남편 쪽은 더했어요. 외아들인 남편 하나 보고 사별한 이후에도 시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재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야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에 워낙 우리 집 상황이 안 좋기도 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네 집안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집안 형편도 나 어릴 때보다는 여유 있다고 했고 분명 주변에서 재혼하라고 누구 소개시켜준 애 만에 가만히 뒀을 리가 없는데 지금껏 혼자시라니. 아버님도 참 대단하시다. 사실 남자 혼자 자식 키우면서 그 나이까지 홀로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나라고 그런 얘기 왜 안 해봤겠어. 새엄마 생기면 혹시 구박당하지 않을까 하는 철없던 생각도 머리 좀 굵고 나서는 딱히 해본 적도 없고. 아무려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재혼하면서 그런 것도 안 따지겠나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아버지도 연애 좀 하시고 좋은 아줌마 있으면 재혼도 하시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다 컸다는 소리는 잘도 한다면서 꿀밤 맞았어. 너 한참은 더 커야 한다고. 자기 재미 빼앗을 생각하지 말래. 당신은 이미 사랑은 질리도록 해봤으니 쥐뿔도 모르는 너나 무럭무럭 커서 장가 잘 갈 생각하라고. 와, 아버님이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대단하신 아버님. 실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내 기억 속의 두 분은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 돌봐드리고 보살펴드리고 그런 것뿐이라서 두 분 사이에 애틋함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도 아버님 아프셨으니 이해하겠지만 간병이 쉬운 일도 아닌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시간 동안 했으니 어디 그게 사랑만으로만 가능하겠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의무감도 있으셨겠지. 나는 지금이라도 좋은 분만 나타나시면 아버지 그만 혼자 계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혼자서 흘려보낸 아버지 청춘만 해도 너무 아깝잖아. 자식들이 옆에서 너무 부추겨도 민망해 하실지도 몰라. 우리 엄마도 딸내미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먼저 시집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말도 안 하는 소리 한다고 아직도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는데. 또 모르지.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차마 말씀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그동안 우리 모르게 연애도 하고 그러셨을지도. 글쎄, 우리 아버지가 과연 그러셨을려나.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저희 엄마가 저희 남매 모르게 어떤 모르는 아저씨와 데이트하는 상상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 짝꿍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 엄마나 아버님이나 뒤늦게나마 좋으신 분 만나신다면 자식으로서 기꺼이 행복을 빌어드리리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결혼 전 양가 인사라 상견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서로 자식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의 자리였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을 이미 조서방이라고 부르고 계셨고 저는 시댁의 유일한 아가가 되었어요.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는 제 남동생을 남편이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었기에 둘 역시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지수야, 엄마 진짜 괜찮니? 내가 신경 쓴다고 쓰긴 했는데 그동안 먹고 산다고 바빠서 워낙 꾸미고 살질 않아놔서 우리 딸 엄마 때문에 괜히 기죽으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곧 시집갈 나보다 엄마가 훨씬 예쁘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 개혼이다 보니 자식 보내는 모든 절차가 처음인 엄마셨어요. 게다가 이런 중대사를 함께 상의할 남편도 없이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다 보니 가뜩이나 신경이 많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뵈러 나가는 자리가 꼭 본인 결혼 전 상견례에 나가는 것처럼 긴장하신 엄마셨어요. 정작 결혼 당사자인 저는 그 정도로 긴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되려 제가 엄마 긴장을 풀어드려야 했어요. 그만큼 제 시아버지 되실 분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겠죠. 결국 그게 다 딸 자식 잘 봐달라는 친정엄마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보니 그런 엄마 모습도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얼마나 점잖으시고 좋은 분이신데 분명 두 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실걸? 내가 보기엔 엄마나 아버님이나 결이 같은 사람들 같아. 그렇게 확신하며 상견례 장소로 엄마와 함께 들어섰어요. 약속 장소에는 이미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도착해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시아버지께서 제 뒤에 함께 들어오시던 저희 엄마를 보고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 역시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 순간 당혹스러워 하시는 기색이었어요. 혹시 두 분이 일면식이 있으신 사이인가 싶어 다시 두 분을 휙 돌아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두 분 표정이 다시금 평정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하긴 아까 여기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시던 엄마를 떠올리니 순간 긴장하셔서 그러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 묘한 기시감을 넘겨버렸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이미 피차 서로 가정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건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자리는 장차 사돈이 될 두 분 어른들의 안면을 익혀두는 데 의의를 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친목자리나 다름없었죠. 아버님 여기 음식 참 괜찮죠? 지난 엄마 생신 때 가족들이랑 함께 왔던 곳인데 너무 괜찮길래 아버님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다. 음식이 아주 내 입맛에 맞는구나. 네가 신경 많이 썼겠다. 아버님 여기 관자도 참 맛있어요. 저번에 먹어본 관자가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시아버지 앞으로 밀어드리려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관자가 든 접시를 슬쩍 밀고서는 섭산적이 든 접시를 시아버지 앞쪽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의아함에 엄마를 쳐다보자 아차 싶으셨는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이 집이 섭산적을 참 잘하길래 드셔보시라고. 와, 벌써부터 아버지가 저보다 인기가 좋네요. 남편의 너스레에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엄마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잘 치르고 나와서 엄마한테 참았던 궁금증을 풀어놓았어요. 엄마, 혹시 전에 아버님 뵌 적 있어? 아니, 내가 그분 뵐 일이 뭐가 있어? 없어. 화들짝 놀라서 얼른 손사래를 치시는 엄마 반응이 석연치 않았으나 본인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했어요. 진짜지? 정말 우리 아버님 전에 만난 적 없지?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너한테 그런 걸 속이겠어? 엄마가 우리 딸내미 잘 봐달라고 너무 긴장을 했는가 보다. 하긴 그것도 그랬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이인 것 같으면 제가 그 집에 시집가도록 엄마가 두고만 보지는 않으셨을 테니 설마 걱정할 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과 꿈같은 달콤한 신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가나 시댁이나 다들 사이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래도 사돈이라는 게 일반 지인처럼 편안한 사이는 아니다 보니 두 분이 따로 만날 만한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기에 상견례에서의 기시감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저희 둘만 생각하기에도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연년생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는 육아 전쟁이 펼쳐졌으니까요. 저 키운다고 고생하신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하던 결심도 이리저리 생활에 치이면서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 같을 수 없다고 하나 봐요. 이것도 결국 핑계인 거고 제가 불효녀인 거겠죠.
남편과 둘이서 으쌰으쌰 해가며 힘을 내보아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생긴 이후부터는 양가의 도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효도는커녕 손자까지 떠맡기는 못난 자식이 되어버려 송구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못난 자식도 감싸 안아주시며 손자들에게 듬뿍 사랑을 쏟아주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피치 못하게 남편과 저 두 사람이 동시에 야근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저희 친정으로 혹은 시댁으로 아이들을 바쁘게 날라댔어요. 그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날에는 저희 엄마나 시아버지께서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희에게도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건데 둘 다 사회생활 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그럼 너희 둘 힘으로만 애들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 다 이렇게 주위 도움도 받아가면서 애들 키우는 거야. 조서망한테도 괜히 마음 쓰지 말라고 하고. 기태 다 키우고 헛헛한 노인네한테 손자들 얼굴 보여주는 것만한 효도가 또 어디 있다고. 이렇게 자주 봐야 정윤이, 정우랑 정도 더 많이 들고 그러지. 할아버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노인이면 어떻게 애들이 편히 여기겠어. 덕분에 나도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료하지 않게 잘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거 없어. 두 분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희 부부가 누굴 믿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었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이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님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두 분께는 항상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날은 저희 부부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검진 날짜를 맞춰서 간만에 남편과 평일 대낮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짬짬이 점심시간이라도 서로 얼굴 보면서 짧은 평일 데이트를 즐기고는 했습니다. 저희 둘 다 회사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이들 태어나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근무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고 한 사람이라도 일찍 아이들 보러 곧장 집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비록 내시경 검사 때문에 쫄쫄 굶는 공복 상태이긴 했어도 오랜만에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속을 채우고 벌써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짬을 낼 수 없어서 항상 미루기만 했던 카페에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얼마만의 여유야. 집에서는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는데. 좋다 진짜. 그렇게 좋아? 우리 마마님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시간 만들걸. 내가 잘못했네. 아휴, 자기라도 뭐 어디 그럴 시간이나 있었어? 말만 들어도 좋네. 그렇게 서로 싱그러운 너스레를 주고받으며 드물게 주어진 평일 낮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된 그 카페에서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바쁘게 지나는 사람들조차 멋진 풍경처럼 보였어요. 선팅이 잘 되어 있어서 눈이 부시지도 않고 밖이 훤히 보이는 것과는 달리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도 않았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 작게 흥얼거리며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거 아버님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이쪽 동네에는 오실 일이 없으신데 어디? 손가락을 가리키며 입을 열려던 찰나 순간 제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왜 그래? 저기 우리 아버지 맞네? 금세 자기 아버지를 찾아낸 남편 역시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을 곧장 남편도 발견하고 말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웬 여성분과 함께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뒤돌아 정중하게 에스코트를 한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두 분이 무슨 일로 같이... 남편은 문장을 채 끝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진작 발견한 것을 이제야 알아차린 모양이에요. 네, 그 두 분이 수줍게 웃으며 방금 들어선 곳은 카페 맞은편에 위치한 한 대형 모텔이었습니다. 그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고 남편과 저는 입만 떡 벌리고 턱이 빠지도록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분이 모텔 안으로 들어서고 한참이 지나서도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내가 제대로 본 건 맞는지, 저 두 분이 왜 저 안으로 들어간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남녀가 같이 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이었으면 두 번 고민도 안 해보고 결론으로 직행했을 것을 어떻게든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보려고 용을 쓰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것만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도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두 분이 언제부터 저런 관계였던 건지, 자식들이 서로 결혼해서 손자들까지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남편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쉽게 입을 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을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그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제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보, 일단 좀 진정하고. 당신 너무 흥분했어.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알아, 나도 알아. 일단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 어?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남편이 간신히 달래서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숨소리가 쌕쌕 새어나갔습니다. 남편도 놀란 가슴 부여잡기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거의 이성을 놓을 듯 흥분한 걸 보고는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 조마조마했어요. 아니지, 설마 아닐 거야. 두 분 다 제정신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세상에 사람이 자기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꾹꾹 눌러 참았던 사자어를 터뜨리는 저를 보며 남편도 황망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백주대낮에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가 손붙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광경을 남편이랑 나란히 감상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상황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뭐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들 많이 하긴 하지만 어떻게 일이 터져도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는지요. 그 두 분이 평소에 자식들의 걱정거리나 골칫덩어리 문제 부모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찍이 홀로 되시고 자식들 키우는 일 말고는 한눈 한번 팔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없어도 하필 왜 그 둘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직 그 두 분한테 아무 얘기도 들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지 말자, 어? 속단은 무슨, 당신 바보야? 그 꼴까지 봤으면 상황 다 끝난 거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저랑 별반 다른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덮고 싶은 것도 같고 저처럼 그 사람 역시 혼란스러웠겠죠. 저 역시 한껏 흥분해서 쏟아내고 나자 차츰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골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느냐, 대놓고 이 일탈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느냐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당신은 어쩔 생각이야? 남편이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남편에게 물으면서도 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옆에 누군가 있길 바랬는데 하필이면 왜? 참다 남편 역시 감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접근해서 그 사달이 난 건지도 의문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저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껏 제가 봐온 시아버지 역시 그런 경우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리자 속마음이 다시금 복잡해졌어요. 애초에 못 봤으면 모를까. 봤는데 어떻게 없는 일이 돼. 아버지하고는 내가 얘기해볼게. 당신은 어떻게 할래? 얘기를 해도 각자 부모님 각자 알아서 맡아서 처리하자는 뜻이었어요. 하긴 제가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게 맞기는 하죠. 문제는 엄마와 그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죠. 나는 생각 좀 더 해볼게. 간신히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불면의 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해 부정하다가 더는 부정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자 두 분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고 여자인데 왜 하필 저 두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 둘만 아니었다면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인데 이를 이렇게 만든 두 사람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 그동안 여자로서 너무나 외롭게 산 엄마를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 키우는 동안 다는 몰라도 엄마한테 접근하는 아저씨들 없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우습게 여기는 쳐죽일 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엄마 곁에 남자들에게 한때는 공격적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건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질 떨어지는 인간들에게 엄마는 항상 단호했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마음을 연 상대가 시아버지라는 겁니다. 엄마라고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맞춰 사신 분들이세요. 자식들 생각하면 안 될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러셨을 때는 그만큼 마음이 깊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차라리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 엄마도 시아버지도 쉽게 마음 내주실 만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모르긴 해도 그 두 분 사이가 여간 깊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께가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고 보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딸내미가 데이트 신청했다고 마냥 기쁘게 나오신 엄마 얼굴을 보니 화가 남과 동시에 엄마 인생이 가여워서 심장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으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요새 만나는 사람 있어? 어? 엄마가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더 그랬겠죠. 흥분하지 말자 속으로 다시 다짐하며 본론을 꺼냈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이야? 엄마 표정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걸 보자 이렇게 자식 앞에서 죄인처럼 굴 거면서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였나 싶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랑! 거기까지 소리를 치다 순간 누가 들을까 싶어 말문이 확 막혔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들을까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러자 엄마가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물까지 보게 되자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님이야?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아니, 더 얘기할 거 없어. 정리해. 정리해야 하는 거 엄마도 알지? 나랑 그 사람은 물론이고 대체 우리 정윤이 정우 어떻게 보려고 그런 짓을 해? 나라고 그러려고 그랬겠어? 엄마도 정말로 안 그러려고 했어. 정말이야. 겨우 그 말씀만을 하시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엄마셨어요. 짐작은 했지만 이미 시아버지와 보통 깊은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엄마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말없이 어색한 침묵을 견디는 시간이 길어져만 갔습니다. 이래서야 오늘 이야기하기는 글렀구나 하던 찰나 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윤석 씨,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랑은 결혼 전에 만났던 첫사랑이었어. 당시에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헤어지고 몇 년을 힘들어하다 만난 게 네 아버지였고 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사는 동안 충실했지만 윤석 씨랑 헤어지면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살면서 가끔씩 생각은 났었어. 홀로 되고 나서는 지나간 사랑이 아쉬워서 그런가 더 그랬지. 그러다가 상견례 나가서야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야. 맹세코 그 이전에 따로 그 사람 찾거나 한 적은 없었다. 엄마가 추악하던 그 첫사랑이 시아버지였다니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으나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마 사돈 셀 사람인데 첫사랑이라고 한들 뭘 어떻게 해볼 생각 같은 거 감히 해본 적도 없었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런 소리 하니 믿기진 않겠지만 정말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사돈 자리가 원래도 그리 자주 볼 자리는 아니긴 했지만 일부러라도 마주치는 일 없게 하려고 내 딴에는 가지내를 썼어. 그러다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혼자 남으니 헛헛한 마음이 더해지더라. 너희 바쁠 때 애들 봐주러 너희 집에도 들락거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윤석 씨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끝이 그래서 그랬는지 쉽게 미련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식들이랑 손자 볼 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다정한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당장 헤어지라고 윽박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엄마가 가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 생각이 드니 차마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면 또 몰라도 지금 손주가 둘이나 있잖아. 엄마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애들이 알게 되면 엄마 손자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수야. 잘못한 거 아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했어. 평생 비밀로 묻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짓 벌인 거 아니다.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그랬어. 그 사람이랑 어디 나가서 관계 밝힐 생각 같은 거 추호도 없어. 그저 얼마 남지 않는 생 조용히 곁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로 지켜주다 가자.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런 떳떳하지 못한 사랑을 하냐고. 엄마가 혼자야? 나도 있고 지석이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너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자식이랑 어떻게 같겠어. 하필이면 그 사람이 너희 시아버지라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씻을 수 없이 큰 죄를 지었다. 앞으로는 절대 들키지 않게 너희들한테 티도 내지 않게 조심할 테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어? 엄마.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이쯤 하면 엄마가 스스로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니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죄스러워하시면서도 끝내 시아버지와 정리하겠다는 말씀만큼은 하지 않으시는 엄마를 보는 제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는 죽어도 정리를 못 하시겠대.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래. 아버님하고는 얘기해봤어?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 표정도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 뭐라고 하시는데? 장모님 감싸기부터 하시더라. 잘못이 있으면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장모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거들랑 자기한테만 하고 멍망도 자기한테만 하래.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표정도 딱 저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참을 말을 고르고 고르더니 이윽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냥 우리 모른 척하고 두 분 그냥 두면 안 될까? 여보. 그렇잖아. 그날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두 분 본 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지. 평소에 두 분이 자식들이야 어찌됐든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었다면 또 몰라. 자식밖에 모르시던 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 서로 첫사랑이라고 하셨잖아. 애꿎게 사돈 사이를 다시 재회하긴 하셨지만 서로 마음 안 주려고 또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 그 긴 시간 동안 접지 못한 마음이면 정말로 접을 수 없는 마음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 두 분이 당장 결혼을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실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라고 보내놨더니 당신이 설득돼서 오면 어떡해. 당장 결혼을 하실지 말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두 분 만날 거라고는 어디 상상이나 했어? 제 말에 남편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저라고 어디 저희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이번에야 우리 둘한테 들켜서 그나마 집안 문제로 넘어갔지. 혹시 두 분이 사돈인 걸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분의 지난한 역사야 알 바 아닌 타인들의 눈에 그 두 분이 어찌 비칠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 시선에 또다시 다치게 되실 엄마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겨우 저희들 생각만 해서 그런 모진 말을 했겠어요. 이 관계는 누구보다 엄마 스스로에게 위험한 관계였어요. 고민 끝에 결국 시댁으로 시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 처음 걸음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시아버지 얼굴을 뵙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엄마와 마찬가지로 죄인처럼 제 얼굴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배로 무거워졌습니다. 네가 얼마나 황당하고 황당한 마음일지 내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구나. 너나 우리 희태에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버님, 정말 다시 생각하실 순 없으시겠어요? 네가 뭘 걱정하는 줄 안다. 우리도 그날 이후로 따로 안 보고 연락만 주고받고 있어. 너희들을 허락받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모르면 몰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너희 허락받지 않고 만나는 건 정말 너희를 기만하는 것 같아서. 애초에 암만 하셨다면 기만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고지식하게 저희 허락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 또한 딱 두 분 같으셨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두 분이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은숙 씨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우리는 크게 뭘 바라는 게 아니야. 이 나이에 감히 살림 합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그저 더는 옆이 외롭지 않게 남들에게 티내지 않고 가는 날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도와줄 수는 없겠니? 이쯤 되니 저도 그만 설득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분을 어디 강제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제가 떼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서로 만날 분들이라면 애초에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제가 그동안 보았던 제 엄마한테 관심을 표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며 정중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엄마 인생에 마음에 둔 남자로부터 은숙 씨라는 이름이 불려본 것이 얼마만일까 생각하니 자식으로서는 한사코 말리고 싶으면서도 같은 여자로서는 그런 엄마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분께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나도 이제 몰라. 엄마 마음대로 해. 단 저번처럼 누구한테 들키거나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재혼이라도 하려고 치면 그땐 엄마 딸 죽는 날이니까 꿈도 꾸지 말고. 재혼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 엄마 정말 죽은 듯 티도 내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할게. 네가 이 정도까지 봐주는 게 내 입장에서 얼마나 큰 마음 먹었는지 안다. 네가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할게. 됐어. 제발 상처만 받지 마. 나 엄마한테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엄마랑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엄마 행복뿐이었습니다. 딸이 되어 더 일찍 그걸 빌지 않는 게 미안했어요. 그저 두 분이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남은 생에 위로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두 분은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론이 너무 싱거운가요? 하지만 인생이 너무 극적인 것도 당사자들에게는 피곤한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제 엄마의 인생이 드라마틱해지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싶어요. 저희 부부 앞에서는 자제하시지만 저희에게 들킨 후로 두 분은 오히려 후련해 보이십니다. 표정도 한결 편안해지신 게 서로를 많이 의지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 덜어내니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문득 제 인생 이야기를 혹시 사연으로 적어본다면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애정을 보내는 이 채널에 그렇게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어요. 아빠, 엄마, 저, 여동생 이렇게 단란한 네 가족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제 인생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실 저와 여동생이 이부자매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가장 처음 어떻게 밝혀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부모님께서 술김에 싸우시다가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죠. 이 망할 여편네 같으니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작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지. 서윤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고!
언제는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면서? 첫째보다 둘째가 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서윤이를 아예 모른 척하려고 해? 당신 입으로 서윤이를 평생 끼고 살겠다고 했었잖아. 당신 미쳤어? 그건 서윤이가 내 딸이 아닌 걸 몰랐을 때의 이야기지. 당연히 지금은 꼴도 보기 싫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둘이 함께 사라져. 나는 우리 첫째, 내 딸 서영이만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저는 남몰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빠는 제 여동생 서윤이가 당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에 분노하시며 욕을 늘어놓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옅게 된 대화 속에서 얼핏 추측을 해낸 것은 서윤이가 엄마와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시던 어떤 아저씨의 핏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아저씨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적나라한 것 같지만 서윤이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외모가 튀긴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코가 오똑했죠. 하얗고 결이 좋은 피부나 웃을 때 입술이 들리는 모양은 엄마와 아주 닮았으나 아빠하고는 조금 더 닮은 구석이 없는 자식이 바로 서윤이였습니다. 당연하리만치 함께 동네를 누비면 저희를 잘 모르는 이웃들은 자매인 걸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그 정도로 안 닮은 자매였죠. 하필 저도 여동생도 각자 친탁을 한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서윤이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이후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저희 자매를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네요. 아빠, 저 다 알아요. 서윤이는 아빠 딸 아니고 저만 진짜 아빠 딸 맞잖아요. 근데 왜 저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아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울면서 아빠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제 여동생 서윤이도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하지만 저 역시 어렸기에 여동생을 배려할 생각조차 당시에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저희를 고아원에 버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도 하신 것을 알고는 제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도 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예쁘게 생겼다고, 커서 큰일 할 것 같다고, 탤런트 시켜도 좋을 것 같다고 맨날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버리고 가세요? 대체 왜 엄마와 아빠 모두 저희를 버리시는 건데요? 서영아, 이거 놔. 너희를 사랑하지만 없는 형편을 감수하면서 책임지고 키울 정도로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나는 지칠 대로 지쳤어. 이제 내 인생을 새로 살고 싶어. 너도 크고 나면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해줄 거라고 믿을게. 알아서 잘 살아라.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친척들은 가뜩이나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예 연락들을 싹 끊고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저희 자매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고아원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서윤이는 은근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굴이 예쁘장해서 눈에 띄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였죠. 그럴 때마다 서윤이는 저에게 달려왔고 저를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귀찮고 싫었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것이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모두 다 서윤이 탓인 것만 같아서 어린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제가 자기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 마냥 간절하게 저를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서윤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죠. 그건 저에게도 잘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어린 여동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이런 의무감을 가지니까 목표의식이 생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딱히 말을 한 적도 없건만 제가 고아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저는 왕따였어요. 고아원에서 산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었고 선생님들께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저를 두고 부모 없는 애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죠. 정말 무식하고 저급한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어린애가 받을 상처 따위는 신경 안 쓰는 나쁜 어른들 때문에 저는 더욱 고립되었고 서러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들 다 있는 부모가 왜 저한테만 없어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 외로운 생활 가운데 고아원에서 서윤이를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 역할은 일상을 지나게 하는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저희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제 여동생인데 이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가족인데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면서 저는 담당 선생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언니인 저에게 서윤이 당사자보다 먼저 입양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거든요. 오는 저를 붙잡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서영아, 너는 또래보다 성숙하고 똑똑하니까 이해를 잘해줄 거라고 믿어서 솔직하게 선생님이 다 얘기해줄게. 우리 고아원이 지금 사정이 별로 좋지가 못해. 그러니까 서윤이가 입양을 가는 건 무척 잘된 일인 거야. 서윤이만이라도 보장된 가정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면 기쁜 일 아니겠니? 보장된 가정이라는 건 제 동생이 좋은 집에 입양을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꽤 풍족한 집안에서 서윤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주셨어. 이건 다시 없을 기회야.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너희 자매 같은 경우는 아마 친부모님께서 영영 찾으러 오지 않으실 것 같아. 친부모님을 기다리는 건 포기하고 각자의 인생을 하루빨리 계획하고 개척하는 게 옳은 길이야.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랑 서윤이는 부모님을 기다린 적 없어요. 저희를 버리신 분들이라는 건 세상에서 저희가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다면 다행이네. 네가 동생을 축하해주고 잘 다독여줬으면 좋겠어. 혹시 언니가 되어서는 질투를 할 생각은 아니지? 성인이 되어서도 한참 속상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선생님이 저를 질투쟁이로 염려하셨다는 점이었네요. 동생이 입양을 잘 가게 된 걸 질투하는 언니로 말입니다. 꽤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질투가 전혀 안 났는가를 따져보자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떳떳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대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언제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고 형편은 늘 지지부진하였죠. 그랬건만 제 여동생이 좋은 환경의 가정을 만나서 잘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 부러웠고 배가 좀 아팠죠. 저는 아무도 몰래 원장님을 따로 찾아가서 간청을 했었어요. 서윤이와 함께 저도 그 집에 입양을 가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비로도 받지만 원장님은 저를 떼어내셨죠. 될 일마저 안 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동생이 앞날이나 축복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별도 후회되지 않게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5년 전의 일을 어느 정도로 기억하지? 어렸을 때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잘 안 나. 거의 기억들이 희미한데 그렇다면 서윤이는 크고 난 뒤에 나를 잊게 되는 걸까? 아빠랑 엄마까지 해서 넷이 살던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예 잊을지도 모를 일이고 나의 존재도 별것 아닌 것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겠구나. 왠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서윤이의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고 이런 당부를 해주었어요. 서윤아, 너 절대로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네가 커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 네가 나를 찾아야 돼. 왜? 그럼 언니는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언니는 나 안 찾아올 거야? 엄마가 우리 버린 것처럼, 아빠가 우리 버린 것처럼 언니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너하고 이제 헤어지면 우리가 만날 길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너를 찾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찾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꼭 잃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도 외우고 있어. 알았지? 저는 최고로 아끼는 예쁜 노란 색감의 색종이에다가 너무 아끼는 나머지 필통에서 꺼내지도 못했던 사인펜으로 제 이름과 생일과 고아원 주소를 적었어요. 부모님의 성함도 적었었네요. 그런 것들을 줄줄이 적은 걸 서윤이에게 건네주었는데 제법 의연한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섭섭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가기 싫다고 그래야지. 언니하고 떨어지기 싫다고. 입양 가기 싫다고 그래야지. 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보인 동생이야. 너 이제 내 동생 하지 마. 아니야, 언니. 나 언니하고 떨어지기 싫어. 떠나기 싫어. 계속 언니 동생하고 싶어. 아빠가 나는 가짜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언니가 나 귀찮아서 멀리 보내버리는 줄 알았어. 나를 진짜 동생이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줄 알았어. 그때 서윤이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저에게 말했고 저 역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던 때인데 서윤이는 얼마나 더 어렸을까요? 그 어리대 어린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제 가슴을 아프게 울립니다. 서윤이를 붙잡고 숨이 넘어가도록 울던 그때 제 가슴 안에서 질투 같은 얄팍한 감정들은 모두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오로지 여동생의 안녕을 바라는 언니의 절절한 심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에 깨우쳤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자매는 고아원에 버려지기 이전부터 서로에게 서로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애틋하게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입양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을 소중히 보냈어요. 씩씩하게 굴던 서윤이는 막상 입양 가는 날이 되자 저에게 매달려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와 떨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곤란해하실 정도로 서윤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울자 저는 구석으로 서윤이를 데리고 가서 또박또박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울지 마, 뚜! 앞으로 이렇게 울면 안 돼. 그러면 네가 그 집에서 미움받을지도 몰라. 또 버림받는 건 슬프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 서윤이 너는 내 동생이지만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 돼. 언니, 우리는 왜 가족이 다 따로 살아야 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하고 다 같이 사는 애들은 왜 그런 거고 우리를 왜 이런 거야?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 서윤아. 학교에서 언니 반에는 이름도 얼굴도 예쁜 장미라는 애가 있어. 근데 성도 백이다? 백장미야. 이름 정말 예쁘지? 걔는 집도 잘 사는 모양이야. 가방도 옷도 빛이 나거든. 머리띠는 맨날 새 걸로 쓰고 와. 우와, 공주님 같은 언니인가 보다. 다들 그 언니를 좋아할 것 같아. 맞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걔를 좋아해. 그런데 언니 반에는 이름도 촌스러운 김숙자가 있어. 걔는 고아원에 사는 나보다도 못해. 머리도 제대로 못 감은 때가 많고 옷은 구멍 난 곳이 거의 그대로야. 선생님은 김숙자보다 백장미를 예뻐하셔. 어제도 학교에서 둘이 똑같이 교과 제창을 잘했을 때도 백장미에게만 박수를 치라고 하셨어. 김숙자에게는 그냥 자리에 앉으라 하셨지. 못됐어. 선생님 나빴어. 둘이 잘했으면 둘이 똑같이 칭찬받아야 맞는 거야. 그치? 하지만 서연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백장미도 김숙자도 그리고 나도 아직 어리잖아.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하지만 각자 인생의 출발점부터 다른 걸 슬프지만 모를 수가 없어. 서연아, 잘 들어. 우리는 남들보다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어. 타고난 게 없어. 싫어도 인정해야 돼.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야 하고 나는 남아야 돼. 가서 잘 살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여기서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저는 담당 선생님의 말만 따나 많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른도 쉽사리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눈초리를 하고도 서윤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마저 닦아주며 그랬죠. 서윤아, 너 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성희 언니가 키우던 병아리 기억나? 이름이 삐약이었는데 하도 비실비실 골고거려서 금방 죽을 거라고 동네 어른들이 다 그랬었지만 안 죽고 자라서 시골집으로 갔잖아. 서윤이 너도 삐약이처럼 버티고 살아남아. 남들이 혹시 쟤 입양될 때 이렇게 떠들어도 아무리 비웃어대도 무조건 이겨내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건 솔직히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여동생이 함께 있었기에 의지가 되었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가 막막했기 때문에 다짐을 한 것이었죠.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억은 하겠다는 듯이 차분한 눈초리로 고개를 끄덕인 서윤이는 저와 새끼손가락을 단단히 걸고 약속했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것이었네요. 제 여동생 서윤이는 그날 오후에 입양을 갔어요. 좋은 차가 와서 멀끔하게 차려입은 부부가 서윤이를 데려가는 것을 저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서윤이는 다음 생일을 맞기 전까지 저에게 편지를 붙이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려면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응원을 해줬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근황이 궁금해졌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아원의 원장님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셔서 다른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주변의 조언에 따라 대학 입시를 목표로 삼았네요. 같은 고아원 출신들은 거의 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을 바로잡고 이건 굉장히 잘 풀리는 경우라고 하였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피를 토할 기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입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제가 친구들에 비해 공부 머리라는 게 결코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끈기는 제법 괜찮더군요. 버티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라며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아는 언니가 칭찬해 주었고 저는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
제가 죽을 힘으로 책상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것처럼 서윤이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저는 언감생심, 욕심내지도 못했던 명문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를 두고 주변에서는 인간 승리라고 불렀었네요. 대학 생활이 꿈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았고 돈 때문에 허덕여야 했으며 슬프게도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꽤 있었죠. 저는 그 이전보다 더 큰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에 초점을 맞췄어요. 세상에는 이유 없이 못되고 나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놀랄 정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움츠러들지 않고 어깨를 일부러 활짝 펴가면서 인맥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제가 고아에다가 아무런 미천이 없음에도 저라는 인격 자체만을 봐주는 좋은 친구들을 늘려갈 수 있었네요. 가족 아무도 없이 외롭고도 공부를 하며 돈까지 벌기 위해 지독하게 애를 써오며 살아온 저였기에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꿔봤었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남자친구 또한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연애는 대차게 실패로 끝났지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애를 했고요. 제 앞가림 하나는 철저하게 할 줄 아는 저를 두고 주변에서는 정말 똑부러졌다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저는 막연히 훗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보다 낫거나 최소한 제 수준으로 야무진 남자와 하게 될 거라고 믿으며 소망했었네요. 성격 확실하고 능력 좋은 남자라면 금상첨화였고요. 그러나 저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친구들의 얄미운 걱정을 실현시키고 말았어요. 제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저를 향해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야, 서영아, 너처럼 똑부러진 여자들이 은근히 결혼해서 고꾸라지는 거 알지? 이상하게 약간 부족한 반푼이 같은 남자를 만나서 혼자 막 가정을 책임져가면서 고생하며 산다더라. 너도 조심해. 뭐? 너 진짜 너무한다. 나한테 왜 그런 악담을 해? 저번에 졸업 시험 같이 쳤던 다른 애도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하던데 이것들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나 같은 여자는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만날 것 같다고 예상 좀 해주면 어디다 없나? 너희들 전부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지? 에이, 아니야. 나름 근거가 있어서 그래. 사업병 걸린 남자, 폼 잡는 것만 할 줄 알고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만 많이 타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꼭 자기 마누라 속썩이면서 살잖아. 그런데 그 마누라들을 보면 꼭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 아니면 영업을 잘 뛰든가. 아무튼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슈퍼우먼이 돼서 똑부러진 장점을 슬프게 활용하면서 사는 부부가 많아. 내가 TV를 하도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아는 거야.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TV만 주구장창 쳐다보았던 그 친구의 눈에는 한량 같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억지로 슈퍼우먼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장부와 똥폰만 잡을 줄 알고 이리저리 훈수나들 줄 알지 생활력은 빵점인 놈팡이의 조합이 자주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친구들이 자꾸만 저를 두고 장난스레 그리 말을 했었던 건 남들의 눈에 제가 어쩌면 헛똑똑이 유형처럼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런 게 안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결혼을 머릿속에 그릴 나이가 되었을 때 만난 남자는 똑부러지는 것과는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감수성, 꾹꾹 글자를 눌러 쓴 손편지에 꽃잎으로 봉투를 밀봉한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홀랑 넘어가 버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황금빛이 물결치는 갈대밭에서 저에게 청혼을 했을 때 그 멋진 감성을 뿌리치고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나요? 저에게 청혼하기 위해 꿇은 한쪽 무릎이 왠지 모르게 아주 많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에게 자기가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그 말 또한 아주 달콤하게 들렸고요.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꿀처럼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준 사람이었어요. 아등바등 아주 악착같이 살아오느라 바빴던 저에게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거센 소나기가 갑자기 내린 길에서 반갑게 만난 오두막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저를 일으켜줄 힘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저와 함께 울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저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랜만에 눈물의 상봉을 이뤄낸 것이었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오래전에 고아원에서 헤어진 제 여동생 서윤이를 다시 만난 거예요. 서윤이 쪽에서 저를 수소문한 끝에 서로가 만나게 되었죠. 옛날 그때 서윤이가 왜 저에게 편지를 붙이지 않았는지 저는 내내 의문이었는데 비로소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윤이가 입양을 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마주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백혈병이었어요. 지금은 백혈병이라는 병명의 무게가 당시보다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부터 떠올랐으니까요. 서윤이는 자기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서윤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만약 고아원 생활을 계속했다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진짜 큰일로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병마와 긴긴 사투를 벌인 서윤이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윤이의 새 부모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건가 봐요. 서윤이의 미국행을 말입니다.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서윤이가 공부를 해나가길 바라셨던 것이죠.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열심히 요양 생활도 다 끝냈더니 이제는 미국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 겁이 나거나 싫지는 않았어? 서윤이 너는 높지도 않은 그 고아원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했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탈 생각을 했어? 그게 사실은 나도 엄청 무서웠어. 겁이 났고 가기 싫었어. 외국이 무조건 미국인 줄 알았던 때였잖아. 그런 엄청난 나라에 내가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났고 얼굴도 모르는 이모라는 분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도 전혀 좋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입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픈 아이였잖아. 나를 딸로 맞아주신 새 부모님께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늘 전전긍긍이었거든. 미국까지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미움받게 될까봐 그게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보다 무서웠어. 언니가 그랬잖아. 꼭 버티라고. 그 말 기억하면서 미국에 갔어. 낯선 문화에 적응하면서 영어도 익히면서 인종차별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악착같이 살았지. 힘들 때마다 언니를 생각했어. 내가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언니도 반드시 그럴 것 같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더라. 나는 언니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온 것 같아. 서윤이가 덤덤하게 말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어렸던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자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옛날 그 얼굴의 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마냥 어린 제 여동생으로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중얼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서윤이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더군요. 그제야 저희 자매는 의연한 척을 집어던지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잘 버텼다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사실 저에게는 지난 세월 제가 쌓아온 역사라는 게 있었고 서윤이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인생을 새로이 아주 멋지게 개척하며 살아온 바였죠. 그럼에도 자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건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어색함이나 민망함은 아주 잠깐뿐이었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아왔음에도 이상하게 서로 눈빛만 봐도 편안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였죠. 사실 서윤이는 더 이상 서윤이가 아니었어요. 입양을 간 뒤로 새로 이름이 생겼고 미국에서 쓰는 영어 이름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서윤이는 제 입을 통해 듣는 자기의 옛날 이름이 애틋하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처럼 웃는 서윤이었지만 사회적 위치는 전혀 꽤 위험이 넘쳤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어느 기업에서 짧게 일을 하며 실무 감각을 키운 서윤이는 한국으로 아예 들어온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윤이의 새 가족 중에 큰 이모 되시는 분이 설립하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졌던 마케팅 전문 회사였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서윤이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 회사는 당시에 점점 더 규모를 키워가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라면 모두가 선망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 엄청난 곳에서 제 여동생이 총괄팀장으로 있으며 곧 회사의 총책임자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게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어요. 언니,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정말 없는 거야? 지금도 언니가 워낙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내가 강하게 더 권유를 하기는 민망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 무엇보다 내가 있는 곳이잖아. 제안은 진심으로 고맙지만 다시 한번 사양해야겠어. 나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고 무엇보다 내가 개척한 길을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걸어나가고 싶거든. 이제 너도 내 곁에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너한테 내가 확실하게 언니 파워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악바리인지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잘 봐. 하여간에 언니를 못 당하겠네. 내가 자라면서 언니와 헤어질 때를 기억해서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되새겼었는데 얼마나 내심 놀랐던지 몰라.
언니가 고작 그 나이에 세상을 통달한 듯이 의연하게 나한테 충고이자 조언을 남겼다는 게 두고두고 놀라웠어. 그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처럼 대단해질 수는 없겠다고 진작에 깨달았지. 아무튼 언니,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리 회사는 언니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고맙고 든든한 서윤이에게 제가 설마 그 회사 입사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제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 계기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식 뒤풀이에서 남자들끼리 질 나쁜 2차를 가는 것에 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여자 사원들을 향해 짓궂은 농담을 건네는 남자들에게 동조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직장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살짝 부족했던 때였어요. 부당함을 주장하며 혼자 맞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자기가 새롭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가서 저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장 남자친구의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굳이 서열을 따져보자면 저보다 살짝 아래급의 대학을 나왔고 성적도 최상위권은 아니었으나 최고의 강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만만한 채용 대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잘난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튀는 것도 아니었으며 목소리나 말투, 성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무난했죠. 인상은 수더분하면서 호감을 주는 편이었고요. 말을 몇 마디 섞어보면 성격도 유들유들 한다는 걸 상대가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의외로 모든 기업에서 잘나고 똑부러지고 대단한 인재를 선호한 건 아니었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자기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였어요. 남자친구가 직장 내 따돌림 때문에 기가 확 죽어버려서는 성공적인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것만 아니면 이직을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서윤이의 회사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혹시 서윤이에게 말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남자친구가 이직을 진지하게 준비한 세 곳의 회사 중 하나가 그곳이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열과 성을 다해 이직을 준비한다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제가 속으로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태연한 척을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었죠. 이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욕심났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른 두 곳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해볼 만한 곳들이라고 평했고 서윤이의 회사를 지목하면서 도전 정신으로 부딪혀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로 치자면 서윤이의 회사는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상향 지원이었던 거예요. 붙기 힘들 것 같지만 되면 대박이니까 한줌 희망으로 지원을 해보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떨리는 심정이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장난스레 누가 인맥으로 좋은 회사에 꽂아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이렇게 떠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표정을 싹 굳히는 겁니다. 그러면 좋기야 좋겠지만 낙하산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직장 생활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자기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몇 주째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았으니 도와주고는 싶은데 대놓고 도와주자니 뒷감당이 어려울 것 같았죠. 참고로 남자친구는 서윤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서윤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었고요. 제가 어릴 적 헤어진 여동생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도 해줬었고 저와 결혼할 남자니까 서윤이에게 얼굴 도장을 찍게 하려고 자리도 한번 마련했었습니다. 어라? 잠깐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서윤이가 회사를 아예 물려받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던 것 같네? 그리고 서윤이는 나만 아는 이름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이름을 쓰니까 숨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저는 서윤이에게 연락해서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꼭 넣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건이 어떤지 자세하게 좀 봐달라고 그랬죠. 서윤이는 자기가 곧 총괄 책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흠을 만들고 싶지 않은 시기라고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동조했고요. 그래서 솔직히 큰 기대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웬걸요? 남자친구가 서윤이의 회사에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기뻐서 난리를 치는 남자친구에게 어색한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저는 서윤이에게 따로 연락했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는데 딱히 흠잡을 게 없던데? 전 직장에서 하셨던 업무도 우리가 지금 새로 구하는 자리하고 딱 맞아. 그 부서 사람들하고 왠지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적응 잘하실 것 같아서 인사 담당자와 내가 상의를 한 그때 합격시켰어.
언니, 나 잘했지? 진지하게 얘기하던 서윤이는 끝에 가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잘했으니까 칭찬해달라고 하는 말에 제가 못 당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제 남자친구라서 잘 봐준 셈이었으니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네요.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 일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뒤 눈앞에 펼쳐진 산들을 넘기로 했습니다.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이름의 산들이었죠. 저는 순탄하게 예비 시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라고까지는 예초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욕적인 거절을 당할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TV에서 종종 다뤄지는 내 아들하고 헤어져 하면서 얼굴에 물을 뿌리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에 비견되는 상황은 벌어지더군요. 뭐야? 양치는 뭐 하시나 봤더니 아이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에라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 아들의 선자리를 아껴온 내가 잘못이구나. 아끼다고 똥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였어. 이딴 근본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여자를 우리 아들이 내 며느리감이라 치고 데려올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가를 보냈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거의 피를 토하신다는 심정으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보통 난리를 치신 게 아니었기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는 드물게도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어려운 관계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얼른 달랬었죠. 고부관계는 원래부터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것이고 그걸 풀어가냐 마느냐 혹은 더 꼬이게 하느냐 이런 것이라는 소리를 결혼한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부 관계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제 직장 선배 한 명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필연적으로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었죠.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제가 당하는 수모가 꽤 일반적인 것일 거라고 애써 위안하면서 남자친구를 향해 나는 괜찮다고 씩씩한 척을 했었습니다. 자기 모친이 워낙 유별나게 괄괄한 성격이시기는 한데 설마 이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다면서 남자친구도 무척 민망해했어요. 연애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도 간섭을 하시니까 저와 만나는 걸 집에 숨겨왔었는데 그게 후회된다고도 하였죠.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자기 모친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남자친구는 이럴 때 아버지께 희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의 화를 더 사고 말았네요. 오호라, 우리 집 양반이 때마침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딱 이때를 틈나서 결혼을 해치우려고 작정을 한 거였구먼. 고아원 출신 주제에 제법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그럴싸한 곳에 다니고 있어서 보통 내기가 아니겠다고 짐작을 했는데 역시 나였어. 보통 영약한 게 아니야. 저를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태도 때문에 저는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똑소리 나는 며느리가 되어 보이겠다고 하면서 그분께 머리를 숙여 읍소를 했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모친이 열렬히 반대를 하면 남자친구의 기세도 결국 꺾일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너는 이미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부터가 마이너스인데 네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 아들보다 잘났니? 아니잖아. 우리 아들 이번에 얼마나 근사한 곳으로 이직했는지 너도 잘 알지? 당연히 그걸 알고서는 눈이 돌아가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고 혈안이 된 것이겠지만 두 사람의 점수 차이가 너무 극심하니까 결혼을 하기에는 영 불공평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네. 점수 차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딱지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저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지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점수 차이가 아름답게 나는 남녀가 몇이나 될까요? 모든 조건이 비등비등하기는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이 순탄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비슷하기에 마찰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네 말이 맞다만 그래도 이건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화딱지가 나서 그냥 허락을 해줄 수가 없어. 원래 여자한테 잘못 빠지면 눈이 휙 돌아가는 게 남자라는 동물이니 우리 아들은 불쌍한 환경에서 자란 너를 치근하게 보고 동정심을 발휘했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뭐야? 너는 왜 양심도 없이 거기다 대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되고 안 되고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남녀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너무도 착하고 마음도 여려서 저에게 동정심을 가져준 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저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관심과 애정에 저는 열과성을 다해서 보답하고 싶어졌어요.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야. 새치어를 차분하게 놀리는 모양이 아주 심상치가 않아. 물러 빠진 우리 아들이 혹시 앞으로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네. 혀를 쯧쯧 차시면서도 저를 향한 적개심이 확연히 줄어들어 계신 게 보였습니다. 뭐 이딴 게 있냐고 하시면서도 저를 향해 더 이상 지적할 부분들이 없으신지 그 이후로는 약간 조용한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 남자친구를 통해 저희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걸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거리낄 게 없어서 그렇게 따라 준비를 했는데 남자친구에게 그걸 다 전달해주고 나니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쯤은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자기 모친을 제지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모친의 요청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걸 보면서 착해서 좋다고 여겼던 유순한 면들이 결혼하고 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면들로 보이겠구나 하는 판단이 처음으로 섰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달려오느라 앞만 봤는데 차분하게 생각이라는 걸 정리해 본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홧김에 결혼했다가 금세 후회했다는 직장의 어떤 분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왠지 모르게 심란해졌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다며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심란했던 것도 있고 저는 화들짝 놀랐죠. 그분은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야 하니까 식당 예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 걸까요? 저는 이런 뉘앙스를 읽는 것에는 눈치 백단인 편이었어요. 식당 예약부터 저를 가늠하시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분의 평소 취향을 세세히 물어보았고 음식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와 위치 같은 곳까지 흠잡을 데 없는 식당으로 골랐습니다. 약속된 당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식당에 들어서시면서 제법이네 라는 표정을 짓고 계셨죠. 성공이다 싶었어요. 이제 문제될 것은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이쯤이면 결혼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속으로 즐거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자연스레 여동생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여동생?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 아니었어? 고아원에서 헤어진 여동생을 지난해에 다시 만났다고? 결혼 얘기를 이미 여동생에게 꺼냈고 내일 만나서 자세한 결혼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고? 하하,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다 보았나. 기껏 고아 하나 걷어주려고 선심 쓰기로 결정했더니 웬 여동생? 걔는 뭐하는 얘라니? 돈이나 좀 버니? 혹시 너한테 기생하며 사는 건 아니지? 저보다 5살 아래고요. 나이에 비해 능력이 좋아요. 민폐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만약 돈을 좀 못 번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이 제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제 여동생의 존재가 무슨 큰 문제라도 되나요? 당연하지. 너 잘난 우리 아들하고 진짜로 결혼하고 싶거든. 네 여동생이지 않은 건 내다버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그 냄새 묻힐 생각도 하지 마. 고아라는 배경도 그렇고 직장도 훨씬 멋진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네가 기우는 결혼이니까 너는 앞으로 우리 집안 입맛대로 맞춰서 살면 되는 거야. 네 여동생에 끌 필요가 없어. 멀리 치워버려. 그때 제 이성이 또 끊기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군요. 인상을 찌푸리시는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제 옆자리의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저에게 난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말대로 해 라는 표시였어요. 우유부단한 모습도 착하고 순해 보여서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찌질해 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가방을 뒤져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려두었어요. 남자친구가 그걸 먼저 알아봤고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놀란 얼굴이 되셨죠. 이게 뭐야? 여긴 우리 아들 회사잖아? 대표 명함? 너 혹시 이 회사 대표하고 아는 사이였니? 그 대표가 제 여동생이에요. 멀리 치워버리라고 하신 바로 그 여동생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뵐 일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충격에 얼어붙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덜덜 떨면서 제 팔을 잡더군요.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고 저는 그 손길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내 여동생 옛날에 입양 간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부르는 거 말고 이름이 따로 있어. 얼마 전 그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른 그 이름이 내 여동생 이름 맞아. 아, 혹시 내가 낙하산 태워준 건지가 궁금해?
그것도 맞아. 하도 간절해 보이길래 내가 여동생한테 부탁을 넣었지. 그런데 지금은 후회되네. 제가 간결하게 말하고 돌아서자 이번에는 그 모친의 저를 붙잡으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태도 변화에 저는 기가 막혔네요. 실언을 한 걸 용서해달라며 낯빛이 완전히 창백해지신 채로 저에게 빌고 또 비셨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면서 자매가 어쩜 이렇게 둘 다 능력들이 좋았니? 둘 다 천재인 거 아니니? 내가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아까 개소리를 좀 짓거렸지. 미안하다. 내가 살짝 노망이 왔나 봐. 우리 아들의 뒤에서 네가 힘을 써줬었다니. 세상 천재 이런 완벽한 신부감이 있을까? 우리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였어. 네, 그리고 방금 그 복을 뻥 걷어찼죠. 미란 한 줌 없다는 듯 제가 웃으며 말했을 때 그분은 몸에서 힘이 쭉 빠지셨는지 옆으로 털썩 쓰러지셨어요. 넋이 나가 계셨죠. 남자친구는 놀라서 자기 모친을 부축하다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인 모양이었어요. 저는 더 상대 안 하고 나왔네요. 바로 여동생에게 연락해서 만났어요. 모든 일을 다 털어놨더니 서윤이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명함을 꺼내들어서 제가 대처한 것만은 속이 시원하다고 해줬습니다. 언니, 나이 먹었다고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지 마.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봤으니까. 서윤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결혼을 꿈꿨던 사이였건만 헤어지고 나니까 그냥 남이 되는 것에 허탈하더군요. 저에게 울면서 매달렸으나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여동생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몇 달 뒤 자진 퇴사했어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낙하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더러 제 여동생 회사니까 눈치가 보여서 전전긍긍이었나 보더라고요. 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성 위험이 크게 노졌고 회사 생활이 어려워져서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한 거였죠. 들렸던 후문으로는 저와 헤어진 이후로 자기 모친에게 원망을 쏟아내며 많이 싸운 모양인 것 같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인연의 막은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멋진 인연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지금껏 보내왔으니 과거를 과거로만 묻어둘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랍니다.